우리 기본서 아까 549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549페이지. 여기 이제 거기 7번에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나오죠. 안전관리 예치금. 아까 풀었던 문제. 그래서 가로 2번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다가 맨 밑에 줄에 1%,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이런 것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분양 보증이 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예치 의무가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랑 같이 믿을 수 있는 건축주일 때는 예치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나오는데, 요거는 (616페이지) 우리 기본서. 이런 비슷한 거는 우리 국계법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6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600제곱미터는 상업지역에, 400제곱미터는 주거지역에 이렇게 걸쳐 있다고 해보죠. 자, 대지가 지금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운 거 보면은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였죠?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겠습니까? 가중평균. 계산 문제로 나오면 여기 건축면적, 여기 건축면적 구해서 더하면 되고, 용적률 구하면 뭐 여기 연면적, 여기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건축 제한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국계법 규정,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 각각 해야죠, 각각. 지금 가장 작은 부분이 주거지역인데 이게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죠. 그럴 때는 상업지역에는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 짓고,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 지어서 활용합니다. 국계법에서는 기준이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원칙.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얼마? 과반. 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이니까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대지에다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어느 지역의 규정을 적용할지를 따질 때는 대지의 얼마? 과반. 지금 과반이 어디죠? 상업지역. 그래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상업지역에 맞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계법의 건축 제한에서의 기준은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과반이 속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이 어디에 걸쳐 있죠? 방화지구에 걸칠 때 N은 뭐에 대해서? 그 전부가 건물 전부죠. 대지는 아니고, 대지는 불에 안 타니까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 N은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3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죠. 이럴 때는 각각. 그래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물이 역시 방화지구에 걸칠 때는 각각이 아니라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 규정은 최대 한도 이런 것들은 국계법에서 우리가 배웠죠? 5657에 9887 이런 것들 국계법에서 정하는데,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는 건축법의 그 강화 완화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가 원칙인데 건축법에서 따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는 이 건축법 기준을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만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다. 이렇게 용적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뭐 뒤에 보시면은 618페이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거보다 작게 분할하면 안 되죠. 주거지역, 상업공업, 녹지, 기타. 1년에 100번 채우기 좀 힘드네요. 한 50번 한 것 같은데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요거보다 분할하는 게, 작게 분할하는 게 안 됩니다. 근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허가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토지에 분할할 때 허가받죠. 그 분할하는 게 작게 분할할 때 허가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기준은 똑같이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못하는 거 아니고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거보다 작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분할 제한. 아까 우리 지문에 보면은 건축선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를 분할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이 아까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한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겁니다. 기타 관계 규정에 따른 분할 제한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들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지와의 도로의 관계.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에 못 미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58조, 60조가 높이. 58조는 아니고 60조, 61조가 높이. 이렇게. 그 다음에 58조는 대지 안의 공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옆에 보시면 대지 안의 공지. 여기도 다 안 써놨네.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안 합니다. 대지 안에서 뭐 어떤 지역에서는 얼마를 공지를 확보해야 되고 얼마를 확보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옆에도 상세한 내용은 안 써놨죠. 대지 안의 공지 그 4절에 나와 있죠.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령에서 엄청나게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많아서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러한 규정들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해보면 대지를 분할할 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이러한 규정들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 건축성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거기 건축선이 없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이러한 규정들에 못 미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높이 제한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도록 하고, 그래서 문제 보면은 261페이지. 두 개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쳐 있죠? 그럴 때는 녹지 지역에 걸쳐 있으면 각각. 그래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각각의 규정. 그 다음에 2번. 국계법의 경우에는 기준이 3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행위 제한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건축법에서는 과반.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과반이 속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일단 틀렸죠. 건축물과 대지 전부가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지구는 건축물 그 전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전부 건물 전부 대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해당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 즉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 원칙은 과반이 속하는 부분이 어딘지. 뭐 이번 지문이랑 똑같은 거죠. 자.
다음에 6번.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이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각종 면적 산정 방법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저 앞에 나옵니다. 기본서에서는. 여기 531페이지. 제 목차에 여기 쓴 거죠. 각종 면적이라든지 높이,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는 이 면적을 산정할 때 뭘 제외하는지,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뭘 제외하는지, 제외되는 부분들. 그래서 대지 면적은 아까 했었죠?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데,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게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 그 부분,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에서 지정된 건축선, 그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근데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하죠. 허가권자가 4m 이내에서 지정한 건축선은 포함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부분, 그것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건축 면적, 다음 페이지.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 외벽의 중심선. 근데 1번. 천막, 차양, 부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 이렇게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처마, 차양, 부연 이런 것들이 이만큼 돌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만큼.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은 이 처마 부분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이 돌출된 부분의 끝부분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하죠. 해서 전통 사찰은 얼마 들어가죠? 4m, 축사는 3m, 한옥은 2m, 친환경 충전시설은 2m, 그 밖의 건물은 4m, 3m, 2m, 1m씩 들어가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박스.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을 때, 처마, 차양, 부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돌출된 부분의 끝부분으로부터 한옥은 2m, 축사는 3m, 전통 사찰은 4m, 친환경 충전시설은 2m, 그 밖의 건물은 1m씩 들어와서 그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걸 건축 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2번 건축 면적은 국토교통, 2번은 됐고 3번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m. 자, 이 부분은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자, 출입구를 지표면에 그대로 붙여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요 계단 같은 거 몇 칸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출입구를 설치해버리면은 이 부분 잘라버리면 계단 면적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빼주려고 지표면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창고 중 물풀물 입출구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은 1.5m까지를 빼줍니다. 지표면부터.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 계단, 이런 것들도 건축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고. 3번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백화점 건물 있고 옆에 주차장 있을 때 주차장에서 백화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 통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건축 면적 산정할 때 빼줍니다. 요거.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따로 말 안 해도 알겠죠?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경사로, 그런 것도 빼주고. 그 다음에 건축물 지상층 출입구 상부. 자, 건축물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겨울철에 비 같은 게 오면은 계단에 비나 눈이 쌓이면서 얼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위에 지붕 같은 거 가리는 거, 그것도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보관함, 요런 것들, 요까지 확실히 아시면, 요까지 밑에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7번에 어린이집에 비상구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미끄럼틀.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이집에 불나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피난시키기 어려우니까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도 건축 면적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8번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휠체어 리프트, 그 다음에 계단 옆에 설치하는 경사로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빼줍니다. 건축 면적에서. 이거는 바닥 면적에서 다 빼줍니다. 7번 이하는.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에 따라 그 축사에 설치하는 소독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요 정도까지. 이거 제외되는 부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나오겠죠. 자, 바닥 면적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적 면적, 이게 바닥 면적. 근데 역시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인데, 1번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자,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 2개 서 있습니다. 이거 건물 맞습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건물 맞습니까? 건물은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에 있으면 되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건물 맞죠. 근데 구획이 안 돼 있죠. 벽이나 기둥 등으로. 이런 것들은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얼마씩 후퇴하죠? 1m씩 들어와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채용 면적, 이걸 건축 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1번. 그래서 구획이 안 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는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1m씩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채용 면적, 그게 건축 면적, 바닥 면적. 그 다음에 2번. 이건 시험에 무수히 나온 거죠.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로 곱방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그래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를 곱한 값만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그걸 넘으면 바닥 면적을 산입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 그러니까 필로티 부분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그냥 빼주는 건 아니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될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려 하지 않고 공동주택일 때는 필로티 부분을 바닥 면적에서 무조건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필로티 부분을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죠. 바닥 면적에서 빼주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은 필로티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자전거 보관하면 이런 거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 아무데나 그냥 해도 빼주니까 거기는.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 건물을 지으면은 이 건물 옥상에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거는 무조건 바닥 면적에서 빼줍니다. 바닥 면적에서는. 그 다음에 다락, 시험에 많이 나왔죠. 다락. 층고가 얼마까지? 1.5m. 경사지붕은 1.8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무조건 산입이 됩니까? 네. 평지붕일 때는 1.5m, 경사지붕일 때는 1.8m. 그래서 복층형 오피스텔 들어가면은 위에 잠자는데 거기 올라가면 서서 다닐 수 없다고 그러죠. 기어 다녀야 되죠. 1.5m 이하니까. 층고가 1.5m니까 그 높이는 채 1.3m 정도가 안 될 겁니다. 층고가 뭐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지붕 두께가 층고에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붕 두께 빼버리면은 이게 높이가 1.3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게 기어 다녀요. 복층 오피스텔. 근데 경사지붕일 때는 1.8m까지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겉과 뒤에 아까 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이런 것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것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 다중유업소 비상구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기라는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고 나머지 내용들은 6번은
건축물의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외벽에 건물이 오래돼서 외풍이 심하니까 마감재 같은 걸 덧대는 겁니다. 그것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9번 이하는 아까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8번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이 제외되는 게 4가지가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집 표면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옥상 바닥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 가로 1번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 가로 3번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 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막루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물 건축 면적의 얼마? 8분의 1 이하일 때. 근데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은 6분의 1 이하일 때. 높이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죠?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넘는 부분만. 그럼 만약에 이 높이가 12m를 안 넘으면 그냥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 그래서 8분의 1, 6분의 1인데 요거 건축 면적이지 뭐 대지 면적 이런 거 아니죠. 바닥 면적 아니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숫자 바꾸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냅니다. 숫자 앞뒤로 무슨 면적인지 이런 것들. 건축 면적의 8분의 1,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런 것들. 그래서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근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6분의 1 이하. 그러면 이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8분의 1을 넘어가 버립니다. 8분의 1보다 더 크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다 넘는 부분만 산입하면 안 돼요. 다 넣어야죠, 다. 예를 들어보죠.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56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고 이 부분의 높이를 9m로 해보죠. 이렇게. 자, 560의 8분의 1은 얼마죠? 7, 8, 56. 70. 자, 그러면은 90제곱미터는 70제곱미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그죠? 8분의 1을 넘어버리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20m라고 한다면, 이 건축물의 높이는 29m. 8분의 1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높이에 다 포함돼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8분의 1이 70이니까 요거 수평 투영 면적을 60제곱미터로 해보죠. 자, 그러면은 8분의 1보다 작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 건물의 높이는 20m. 12m를 안 넘으니까 이걸 다 빼야겠죠. 자, 60제곱미터인데 이 부분의 높이가 15m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림은 이상하지만 자, 일단 이게 15m면은 60제곱미터면 70제곱미터보다 작죠? 8분의 1 이하니까 이때 건축물의 높이는 23m,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넘는 부분만 포함을 시켜야죠. 요렇게. 근데 요거는 똑같이 8분의 1, 6분의 1 이하일 때 층수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층수할 때는 그냥 빼버립니다. 아예 층수할 때는 거기 바로 옆으로 눈을 딱 돌리시면 층수 나오죠?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면적의 8분의 1 이하. 근데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어떻게 합니까? 제외, 산입하지 않고 라고 돼 있죠. 읽은 김에 다 있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어디를?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높은 층을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 이런 것들.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죠. 그래서 262페이지. 틀린 건 층고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그렇죠? 이렇게 윗 아래 나오면 안 됩니다. 아래 나오면 안 되고 윗 이렇게. 그다음에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행하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다음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한 개 동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을 모두 합계로 한 모두는 아니죠.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게 있죠. 지하층, 부설. 근데 뭐 그냥 차라리 지하층 이런 것들은 뺀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모두 원칙적으로는 다 합해야죠. 이렇게 일단은 제외되는 게 있다 해서 모두는 아니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죠. 3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요거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얼마 들어오죠? 1m씩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 다음에 대지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8번 건축 면적. 이러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 건축 면적.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포함해야죠. 포함. 그냥 연면적 산정할 때는 지하층이 포함되는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용적률 산정 시.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 바닥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죠. 대지 면적 산정 시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인 경우 물러나는 건축선과 도로의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은 제외. 대지 면적 산정할 때. 그 다음에 연면적의 합계란 건축물의 각 동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즉, 2개 동 이상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대지가 있는데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을 1개 동을 짓는 게 아니라 2동을 짓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연면적은 일단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죠. 그리고 이 2개 건물의 연면적을 다 더한 게 이 대지에서의 연면적입니다. 이 건물 연면적 따로, 이 건물 연면적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이 있을 때는 2동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 더해야 됩니다. 연면적은. 그 다음에 9번 층수. 틀린 것.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옥상 부분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근데 높이에만 포함해. 높이도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산입을 하는 거지 높이를 다 무조건 포함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위 1의 경우 사각객 승이라도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일 때는 기준이 6분의 1. 그래서 건축면적의 8분의 1, 건축면적의 6분의 1입니다. 건축면적의 8분의 1, 건축면적의 6분의 1. 대지면적, 뭐 바닥면적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하층은 층수에서도 빼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도 제외합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부분에 따라 층이 다를 때는 어디? 가장 많은 층수. 그 다음에 10번 대지면적. 틀린 것.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고 도로의 소요너비의 미달로 인해서 대지 안으로 물러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하죠. 그 다음에 가각전제되는 부분도 대지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정 건축선은 대지면적에 포함해야죠.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해야죠. 대지 안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인 부분도. 그 다음 11번 용적률 산정 시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 그렇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그 다음에 한옥의 경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끝부분부터 한옥은 2m, 축사는 3m, 전통 사찰은 4m. 이렇게. 3번 중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 면적은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맞죠? 공제한 면적, 뺀 면적. 5번
소연업이가 미달되어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대지 면적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 시 제외해야죠. 이렇게 소연업이 미달한 도로에서.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이 있다.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300%라고 하면 현 상태에서 지상층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니까 이 대지에 쓸 수 있는 최대 연면적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빼주면 되겠죠. 일단 지하층 빼야 되죠. 그 다음에 1층에 주차장이니까 빼고 2층도 주차장이니까 빼야 되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3층, 4층 주거용인 1000제곱미터를 쓰고 있죠. 근데 이 대지의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용적률이 300%면 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의 3배니까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거 1000 빼면 증축 가능한 건 2000. 분할 제한, 주거지역, 상업공업, 녹지, 기타, 낮은 데서부터 높은 것으로 나열하라는 거죠.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이렇게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14번. 대지 분할 제한, 틀린 거. 대지를 분할함에서 그 대지 위에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을 법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분할할 수 없다. 아까 일정한 규정들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이러한 규정들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건폐율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죠. 용적률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대지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2m 미만이 되도록 분할하는 게 안 되죠. 접하는 부분 나왔으니까 2m. 그 다음에 대지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게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그거.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된 경우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가 아니죠. 구획이 돼 있으니까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똑같은 문제예요. 국계법은 기준이 330제곱미터. 그 다음에 건축법은 과반. 이게 맞죠? 그 다음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시장 분수는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 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좀 이따가 하겠지만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하는 건 특별시랑 광역시에서 합니다. 특별시랑 광역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1.5m를 띄워서 건축하는 거는 전용 주거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가 막 섞어놔가지고 16번. 틀린 것.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위를 달리할 때는 가장 많은 층수, 승강기 탑 등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는 원칙적으로 층수에 산입된다. 그렇죠? 승강기 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게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서 제외되는데 8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층수에 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의 경우 한 가구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분의 1로 한다. 그렇죠? 기준이 원래는 8분의 1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은 6분의 1. 그 다음에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 게 아니죠.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연면적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됐고,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건축물에서는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4미터마다. 그 다음에 17번. 옥상 바닥까지 높이가 40m이고 옥상 위에 있는 승강기 탑의 높이는 15m인 세대별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한 개 동에 있다.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승강기 탑의 수평 조형 면적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경우 이 건축물에 산정되는 높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승강기 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런 것들이 120제곱미터. 자,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죠. 이거는 그럴 때는 기준이
8분의 1. 그러면 120에다가 8을 곱해보면 되죠. 그러면은 0, 8, 26, 960. 그러면 이게 8분의 120제곱미터는 1000제곱미터의 8분의 1 이하가 맞습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이 부분, 높이 산정할 때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높이에서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넘는 부분만. 그러면은 지금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니까 8분의 1 이하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그러면은 이 120제곱미터에다가 1000을 8로 나누면은 이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차라리 120에다가 8을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960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120제곱미터는 8분의 1 이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8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게 8을 곱해도 1000이 안 되겠죠? 120제곱미터가 8분의 1 이하인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붕까지 높이가 40m. 이고,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높이가 15m죠. 8분의 1 이하가 맞으니까 높이를 산정할 때 일단 40m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죠? 3m. 8분의 1 이하니까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의 높이는 43m가 돼요. 43m. 이해하셨죠? 안 되신 분들은 끝나고 오십시오. 그냥. 같이 풀죠. 같이. 18번. 지하층 2개 층이고 지상층은 전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중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은 600인데 어떤 부분은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12m, 나머지는 16m. 자, 12m인 부분은 층수가 3층.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보죠. 그래서 12m인 부분은 3층, 16m인 부분은 4층. 구분에 따라, 층의 부분에 따라 층이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 그래서 이 건물의 층수는 4층. 19번.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냈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원칙이.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하는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가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동일하게 정한다. 그것도 아닌데. 높이 제한을 왜 이렇게 섞어놨나. 높이 제한은 지금 문제가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619페이지 보시면 돼요. 619페이지. 619페이지. 자, 건축법에서 높이 제한은 크게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랑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구분합니다. 크게는. 그 다음에 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높이 제한. 자, 첫 번째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게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 그 대통령령으로 절차가 뭐냐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역시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높이 지정 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계획 내지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관선세 수용 능력, 미관이라든지 경관계획. 건물이 높다라고 무조건 멋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경관계획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지정 절차는 아까 뭐 거쳐서 지정한다고 했죠? 심의 거쳐서.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이 경우 주민 의견이 든다라고 돼 있고 상이한 높이 지정인데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안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제한. 해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만? 특별시, 광역시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정리 한번 해보죠. 첫 번째,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가로구역 안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역시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뭘로? 조례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할 수가 있다. 이게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 끝입니다. 이게 아까 그냥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 아까 가로구역에서 높이 지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 보시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고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특별시장, 과정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내가 햇빛 보고 살고 싶으면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살든지 공동주택에 살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원칙이 어느 방향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죠? 정북방향. 정북방향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워서 건축을 하고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한다. 이게 원칙.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은 일조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곳이 있고 예외적으로 정남방향부터 띄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로 2번 적용의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저 정북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는 걸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1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그래서 1번 기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이러한 구역 앞에 이 대지 앞에 도로가 폭이 얼마나 되죠? 20m 이상. 그러니까 넓은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로 햇빛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20m짜리 도로에 접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상호간에는 이 정북방향으로 일정 거리 띄우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앞에 20m짜리 도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에 건축협정구역 안의 건축물 사이에는 이러한 것들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협정구역.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 때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라야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정북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거는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정남방향부터 띄우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박스 안에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6개. 앞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 원래는 정북방향부터 띄워야 되는데 택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아예 기준점을 남쪽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은 북쪽부터 띄우나 남쪽부터 띄우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각종 산업단지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이런데 아예 택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기준점을 남쪽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남쪽부터 띄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7번 시읒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북방향에 건물이 없죠. 그러면 남쪽부터 띄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북방향 토지 소유자랑 합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바싹 붙여 지어 달랍니다. 그러면은 남쪽부터 띄워도 됩니다. 요럴 때. 자, 원칙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부터 띄우는데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곳이 있죠. 앞에 20m 쪽으로 도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그 다음에 정북방향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요거는 적용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남방향부터 띄울 수 있는 경우는 6군데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그 다음에 정북방향에 건물이 없을 때,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정북방향 토지 소유자랑 합의를 했을 때, 이럴 때는 남쪽부터 띄울 수 있다는 거. 자, 남쪽부터 띄우는 거랑 적용 안 하는 거랑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다음 페이지. 2번. 제일 중요한 거. 공동주택이라도 어디에 있으면 일조권 보호를 못 받죠? 일반 상업지역 이랑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조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만 보십시오. 나머지 보죠.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것밖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극히. 혹시 몰라서 딱 하나만 하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몇 시간 이상이었죠? 2시간 이상을 계속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면은 우리 밑에 그 짜잘하게 있는 글자들 있죠? 그거 싸그리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글자들이 동과 동 사이에는 얼마를 띄우고 뒷베란다랑 옆벽은 얼마를 띄우고 옆벽과 측벽은 얼마를 띄우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얼마를 띄우고 이런 것들이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30분 들어왔다 30분 안 들어오고 이런 거 안 됩니다. 2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계속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면은 이 규정들을 싹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대신에 요건 아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이라도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거 보면은 상업지역 같은 데 지어지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동과 동 사이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624페이지, 4번. 이것도 시험에 무지 나왔죠?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2층 이하로서니까 엔드입니다. 엔드.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은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지정할 수 있죠. 다만 같은 가로구역 안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역시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뭘로? 조례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할 수가 있다. 이게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원칙 어디서부터?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m 이하인 부분은 1.5m,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거 적용 안 하는 곳이 있고 예외적으로 정남방향부터 띄워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서는 일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어디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조권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그것만. 그 다음에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면은 그렇게 모든 거리를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높이 제한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글자들 그냥 싸그리 무시하십시오. 이거 나오면 틀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19번의 2번 지문.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되는 게 아니죠.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지워버립시오. 그 다음에 4번 3층 이하로서가 아니라 2층 이하로서.
높이는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등의 확보로 의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5번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에 건축물이 없죠? 그러면 정남방향부터 띄울 수 있다. 원칙이 정북방향부터 띄우는 거고 뒤에 건물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정남방향부터 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이런 거 1번 보지 마시고 1번, 2번, 3번 이런 것들 그냥 싹 다 무시하세요. 4번도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설명드렸죠? 헬리포트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공개공지 중요한 건데 이거 뒤에 놔둬가지고 이 공개공지는 저 또 앞에 있습니다. 594페이지 이하에 공개공지는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공개공지는 첫 번째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떠한 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개공지는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네 번째는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주요 논점입니다. 첫 번째 대상 지역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용도 지역이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 기능이 포함된 곳 두 군데가 준주거지역이랑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반 주거지역 이런 곳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하나 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데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 그 다음에 어떤 건물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죠? 종훈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요게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종훈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없숙이 의숙으로 바뀌면 다중이용 건축물 그래서 종은 종교시설, 우는 운수시설, 무는 문화집회시설, 파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판매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얼마나 설치하냐는 건데 이거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건축면적 아니고 대지면적. 근데 이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조경면적이나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의 효과인데 공개공지가 설치가 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대통령령에 가면 건폐율 규정은 없고 용적률이랑 높이만 얼마까지? 1.2배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1.2배까지. 그러니까 건폐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법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으니까. 다만 대통령령에서 뭐 1.2배가 나오면 건폐율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용적률이랑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개공지를 설치를 했죠. 착합니까? 착하니까 완화되는 효과를 그대로 준용해 줍니다. 단 뭐는 빼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공동택은 이런 것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는 됐고 그 위에 대상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화된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지역 이런 데 그러니까 설치 대상 지역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종문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근데 판매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죠.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확보를 하는데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게 조경 면적이나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완화 적용 규정 보시면은 공개공지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그게 법 55조, 56조, 60조 뭐 이런 것들. 근데 대통령령에 가면은 용적률이랑 높이만 1.2배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 박스 안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5번. 저 밑에 큰 5번.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 이 공개공지를 설치를 하면 사의 완화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주죠. 다만 그 안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공동주택은.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면 (6번) 공개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 판매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다. 그렇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판매시설,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얼마까지?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기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개공지 공간에는 기느자,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필로티 구조로 공개공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그 다음에 7번.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위락시설 없죠?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의 10%. 대지 면적.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엮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막아놓으면 안 되고.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은 100분의 140, 120, 1.2배. 그리고 건폐율은 120이 나오면 안 되죠. 완화는 할 수 있는데 대통령에는 건폐율 완화 기준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적률이랑 높이만 120분의 100이라고 해요. 100분의 120이라고 해야죠. 저도 숫자가 약해서. 120, 100분의 120.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 확보 대상 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이 일단 틀렸죠. 전용 공업지역에 시로 갈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것들 전용 공업지역 빼야 되죠.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8번, 9번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풀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는 대상이 아닌 것. 1조권 등의 높이 제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 아니면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다가구 주택. 일단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아니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받습니다.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모든 건축물. 지금 10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인데 아파트, 공동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받죠. 그리고 공동주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아니지만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1조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동주택일 때 어디면 안 되죠?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저라면은 그걸 넣어 놓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해놓고 일반 상업지역. 이때는 1조권 보호를 못 받죠. 이렇게. 그래서 공동주택이면은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이 아닌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11번. 1조 높이 제한을 받는 경우 그 건축물 높이에 따라 정북 방향으로 건축 높이에 따라 후퇴하여야 하는 바 그 건축물의 높이와 띄워야 하는 최소 길이에 대한 연결로 옳은 것. 일단 정북 방향으로부터 띄우는 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여기서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1번은 틀렸고, 전용 주거지역일 때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우고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되죠. 그래서 10m는 5m 이상을 띄워야겠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우면 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높이 8m인 부분은 1.5m를 띄우고,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에서 8m, 9m 이하인 부분이니까 1.5m를 띄우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우고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보죠. 이행강제금. 일단은 거기 650페이지 잠깐 보시죠. 어떤 건축물이나 대지가 건축법 규정을 위반합니다. 그러면은 허가권자는 각종 명령을 합니다. 그 할 수 있는 명령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인 또는 점유자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리고 그 명령을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명령 이행할 때까지 해서, 이행강제금은 항상 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행강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행강제금은 딱 2번 나옵니다. 건축법이랑 농지법에서. 건축법이랑 농지법에서. 그래서 661페이지에 가면 나오죠. 이행강제금은.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방금 봤던 허가권자가 각종 명령을 했죠. 그 명령을 위반하면은 위반자에 대해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부과해서 징수하는 게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2번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보시면은,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해서 뒤에를 보여줘. 뒤에 건축법에 되게 많은 규정들이 있죠. 그 규정들 중에서 딱 4가지, 무허가 내지는 용적률 위반, 건폐율 위반, 무신고, 이렇게 4가지 위반에 대해서는 거기 뒷페이지 밑에 있는 참고입니다. 밑에 있는 참고. 건폐율, 용적률, 무허가, 무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에다가 위반 사항에 따른 비율을 곱해주는데, 무허가는 100%, 용적률은 90%, 건폐율은 80%, 무신고는 70% 만큼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건폐율 위반 말고 나머지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1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요게 법정 이행 강제금. 근데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정 이행 강제금의 얼마? 2분의 1.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거.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그 다음에 3번에 이행 강제금의 가중 나오죠?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얼마를 가중하죠? 100분의 100을 가중.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사전계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과 횟수는 1년에 몇 회? 6번에 1년에 2회. 농지법에서는 이게 1년에 1회였습니다. 농지법에서는. 그 다음에 부과 중지. 자, 명령을 이행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그럼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 내면 강제징수한다라는 거고, 감경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어업용 시설로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들, 이런 것들은 5분의 1만큼 깎아줍니다. 생활 관련 행위니까. 그래서 우리 282페이지 이행강제금 한번 보죠. 틀린 것.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합니까? 죽을 때까지 부과합니까? 이행할 때까지,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1회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벌금 과태료가 지닌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런 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올 지문입니다. 2번,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몇 회? 2회.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농지법에서는 매년 1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징수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위반 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건축 면적의 전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건폐율 위반이죠. 건폐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건축 면적을 곱합니까? 위반 면적을 곱합니까? 위반 면적. 이 말입니다. 4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이를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명령, 아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각종 명령을 하죠.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철거, 개축, 재축, 리모델링 등을 명을 하는데 그 명령을 이행 안 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 틀린 것.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맞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서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몇 회? 2회.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한다. 그 다음에 안 내면 강제징수한다라는 게 4번.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6번에는 틀린 게 있어가지고, 자, 1번.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정한 법정 이행강제금의 얼마? 2분의 1을 범위 안에서 깎아준다고 했죠. 근데 총 부과 횟수는 3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설해보면 5회라고 돼 있죠. 그것도 지워버리십시오. 총 부과 횟수 자체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예전에는 총 부과 횟수도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부과 횟수도 5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원래 이행강제금은 죽을 때까지 내는 거죠. 근데 5회까지 제한을 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해설이 틀려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한 기준은 공시지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워버리죠. 시가 표준액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최초 시정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하죠? 허가권자. 허가권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 지방세법
법에 의해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30%가 아니라 얼마? 허가 없이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건폐율 위반 요 네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위반 말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1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이거 보지 마십시오. 16번까지. 그 다음에 요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아마 9, 10월 달에 제가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객관식 문제집은 굳이 그것까지 다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주택법만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잠도 잘 주무시고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큰일 나죠.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